저희 나라랑 우리나라랑 유럽이 똑같은 정책을 할 때 실행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걸 느끼거든요. 사실 대표적인 예로 녹색 정책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런 거는 행정이 집행되고 모든 걸 하고 난 뒤에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풍토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럽은 그런 게 있는 건지 또 우리가 그린뉴딜을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 그린뉴딜에도 그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럽은 검증, 평가, 보고 체계를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유럽은 우리가 교토의정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유럽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직 개도국이야 라고 하면서 의무감축국에서 빠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역사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2050년 넷제로 목표 그리고 2030년까지는 감축 목표량을 더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실행 기반. 왜냐하면 교토의정서로 줄여봤기 때문에 그 탄력을 가지고 더 줄이는 체제로 갈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은 교토에서 빠지면서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정권, 다음의 일. 특히 우리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는 5년 단위의 대통령 선거, 4년 단위의 지방자치선거,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책임지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으로 안 미루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라든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는 강한 의지가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은 교토의정서를 지키면서 인식이 증진됐고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가 기후선거였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하겠다라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이번에 그린딜이 발표가 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럽의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국도 기후 정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시민들이 정치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야 라고 명명해 줘야지 정치가 그렇게 작동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까지 오는 데 있어서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위기가 다가오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 조금씩 나아져서 될 일인가 싶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되고 검증되도록 하는 거. 근데 그게 실행되고 검증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열정들을 좀 더 발휘해야지 우리도 유럽처럼 시스템이 안착화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가해서 질문한다면 유럽은 어떤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플랜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정부의 방향이 플랜과 다르게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유권자 이거 외에 다른 게 제도적 정치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은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다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유권자와 국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노력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하는 기후변화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그 위원회가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그 의회가 각각의 부처들이 얼마만큼을 지켰는지를 감시하고 못 지켰다 그러면은 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도록 압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실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왜 안 지켜지는지를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평가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다 이러면 그래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피드백 받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린 뉴딜을 하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해마다 보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린 뉴딜이 실행되면 회색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불평등을 겪는 이들도 생길 텐데 좀 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녹색 일자리는 또 뭐가 생각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 과정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일자리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위원회 그리고 뭐 고용 확대를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대책들 예를 들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란 석탄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럼 그분들은 나이나 또 연령대나 기술에 따라서 그 분야의 사업에서 2, 3년을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입사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석탄 발전소 산업 관련한 인력이나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내연기관 차량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생산 업체가 많은데 대표적인 현대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데 이건 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재생 가능 에너지 일자리가 늘어나요가 아니라 영향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분은 은퇴하시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향을 아예 안 받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은 나는 상관없다. 근데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나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직인가, 새로운 기술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교육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도 탈석탄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연구와 논의 작업을 한 2년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추산을 하고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또 파리 협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업이 변화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시멘트 어떻게, 철강 어떻게, 그리고 석탄은 어떻게,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어떤 충격이 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도 책임이 있으니까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 계획을 좀 짜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뭔지, 새로 필요로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녹색 산업, 녹색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분야, 지금 곳곳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나 기기들이 있잖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일 또는 교체하는 일, 효율 분야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꾸는 일, 거기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일, 그리고 전력과 생산과 소비가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만 있었는데 전기 사람들이 많이 쓸 때 나는 덜 써주면은 덜 써주는 것만큼을 수요 관리라고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또 태양광을 생산해서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공급하는가가 이런 기술들이랑 결합해가지고 또 하나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농업 분야도 아까 이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난방 설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는지,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짓는 것처럼 돼지 축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을 건지, 그리고 강에 대해서 생태계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사람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를 잘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재생가능 에너지에도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고 바이오매스도 있고 바이오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카테고리가 있고 그것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다르고 용도에 따라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결시키면은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전 그 영역에 걸쳐서 어쨌든 그린 뉴딜이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이제 성인이나 이제 뭐 전 그 연령대가 이걸 같이 배우고 좀 공감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게 좀 먼저 우선이 되어야 교육 내용을 좀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육 연령대도 전 국민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멸종위기의 환경교사들부터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는 그런 교육을 접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접하고 안 접하는 학생이나 아이들은 아예 못 접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국영수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환경 교과목이 채택되는 비중은 너무 낮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어릴수록 기후위기 시대의 한중간을 아주 급변하게 변하는 시기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교육부라든지 이런 실제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 기후나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고위 관료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기후변화 교육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 전반에 이 기후 대응 정책, 우산 정책 같은 이런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초, 중고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그리고 뭐 장년층, 기업
이렇게 평생을 좀 포괄하는 기후 대응 정책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기후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가 정말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람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지금 물리적으로 뭔가 설비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키워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그린 뉴딜 가지고 청년들하고 모았을 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태수당을 달라, 기후수당을 달라, 내가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활동을 할 테니 그에 따라서 수당을 주면 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일에 예산을 쓴다면은, 그동안은 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썼다면은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식과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멸종위기의 환경교사들을 살리고,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시민들에게 이런 기후나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해서 인건비를 충분히 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을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사실 로컬이 답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린 뉴딜이 과연 로컬하고 어떻게 연결 지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저로서는 참 많이 의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가 에너지 운동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근데 지역 에너지 운동,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 운동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린 뉴딜은 뭔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막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기후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 사람들은 불평등의 일자리를 잃고 있고,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도 석유나 석탄이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있나? 사람들은 관심이 있나? 사실 그린 뉴딜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전에도 지역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에너지 전환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우리에게 큰 대책이 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의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틀로 그린 뉴딜이 부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기후 문제만 해결하자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여야지.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야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 힘든 불평등한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 하는 순간에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어라는 열망을 담은 툴이에요. 그래서 이 열망이 제대로 담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들썩들썩 해야죠. 요즘 좀 그린 뉴딜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린 뉴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돈이 좀 쓰였으면 좋겠어. 공공의 목적으로. 근데 그 돈이 온실가스 줄이는 데 쓰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좀 개입을 하고 싶어. 어떻게 개입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정형화된 답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의식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하나의 창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가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좀 담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들, 온실가스 줄이는 여러 가지 수단들의 힘이 실리는 방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들, 안 해본 것들을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못하고 안 해봤던 것들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자체가 이게 지역 기반 그린 뉴딜의 실체야 라고 그림을 좀 그려가면 다른 쪽도 고민을 해서 자기 지역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그린 뉴딜 한다 그러면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를 왕창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박 시장님께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하고 사회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을 하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5일을 일하면은 일주일은 주휴수당 쉴 수 있는 하루 정도를 쉴 수 있는 이런 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 건설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을 좀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을 키우고 그 건설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같이 보완해 주는 거.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게 되면은 동시에 그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을 많이 고치게 되면은 결국 그 주택을 고치는데 쏟아진 돈들이 동네에서 쓰이게 되는 거니까 동네 경제도 좀 지탱이 되는 이런 접근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온실가스 감축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같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 미치는 누군가에게 너무 가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한 그린 뉴딜을 논의할 때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가까이 지자체들이 해보면서 사례도 나오고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